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트위터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그렇죠.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시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포렌식. 디지털 저 포렌식. 사실 그게 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포렌식이라는 게 실제 포렌식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면 예, 다 지우고. 포맷하거나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은 information is physical. 정보는 물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라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떤 가상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정보에 대응되는 물리적 실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거기에는 자석이 있어요. 거울처럼 생긴 이 깨끗한 이 면이 이게 지금 자성체거든요. 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쭉 적혀지게 되죠. 저 어딘가 있다 그러죠, 어디 물리적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경찰이 온대. 그래서 파일을 지워요, 급하게. 파일을 지우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녀석이 다 지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대표로 돼 있는 이 머리 여기에다가 이 공간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간이야 다시 또 써도 돼. 하고 딱 표지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삭제를 했을 때 여전히 그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앞에만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지통 비우기는 다 지워진 게 아니다. 소용없어요. 여기를 직접 물리적으로 읽는 거죠. 물리적으로 0101을 읽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추출하는 거죠.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이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신분을 속이고 네. 10년 이상 살아온 어떤 범죄자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안양시 안양동의 어느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97년 4월 11일 그때 28살짜리 어느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그 호프집에 있었는데 이 남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가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그 순간 이제 확 정신이 미쳐서 그 호프집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아주머니를 마구 찌르고 마구, 그리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뭐 맥주병이나 뭐 그런 칼 같은데 지문이 있고 그 남자가 쓰던 등산 스틱도 있었다고 네. 해요. 지문이 있으니까 금방 잡겠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서 급습한 게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네. 이틀 뒤에 남자는 거기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남자는 1991년에 미립국을 한 중국 동포였어요. 중국 동포였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직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1시간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가요. 인천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중국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국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와서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거를 고백을 하면은 과태료만 조금 매기고 보내주는 돌아가게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도피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네.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립국을 합니다. 또 미립국. 또 미립국을 해요. 야. 원래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신분으로 미립국을 해요. 잘 됐다고요. 잘 됐다고. 잘 됐는데 2011년에 한국 법무부가 잠깐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네. 재외동포 고충 해결.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그냥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야, 진짜. 허술했죠. 네. 허술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제도의 미비점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악용을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안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997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이제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걸 보다가 이게 그 사람이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 사람 중국에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누군데 이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지? 지문을 뗐더니 강모 씨가 1997년에 출입국 관리소를 나가면서 인천을 나가면서 그때 지장을 찍었어요. 그 지장 지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네요? 네, 19년이 지난 거죠. 그 살해 사건으로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강 씨가 국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장을 역추적한 끝에 수원에 살던 강 씨를 건강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고지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겪은 얘기였고요. 네. 사실 112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얼마 전까지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제 아마 들으시면 또 분노하실 그 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잔혹했던. 네.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네. 목골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쥐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구는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라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경우는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돼 있습니다. 코드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